한국 없이는 러시아를 막을 수 없습니다. 미 국방부의 긴급 발표에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2025년 12월 미국과 유럽의 탄약 관리 부실이 드러나며 나토 동맹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무려 300억 달러를 투자해 관리해왔던 미국과 유럽의 탄약. 하지만 무려 50%가 불발탄으로 판명났고 이 소식에 러시아는 육군 전력의 80%를 국경으로 전진 배치하며 유럽을 거세게 압박했습니다. 이대로 72시간 동안 탄약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크라이나를 넘어 유럽까지 위험해질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죠. 하지만 고작 48시간 뒤 대한민국이 50만 발을 완벽하게 검증해 보급에 성공했습니다. 덕분에 유럽은 위기를 넘겼고 러시아는 압박을 멈출 수밖에 없었죠. 더 충격적인 건 27년간 0.1% 기준으로 관리한 대한민국의 방식이 전 세계 표준이 됐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대한민국이 감추던 충격적인 관리 시스템.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힘찬 미래를 함께 응원해주세요. 무려 1,500만 발이 사라졌습니다. 2025년 11월 28일 오전 유럽 탄약고 점검 보고서가 도착한 순간 나토 사령부 군수참모가 침묵을 깼습니다. 사라진 게 아닙니다. 못 쓰게 된 겁니다. 저는 에단 밀러입니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 군수참모부에서 20년간 미군 조달 라인에서 일해왔죠. 하지만 그날처럼 동맹이 흔들리는 걸 본 적은 없었어요.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네덜란드 야외 적재장에서 발견된 포탄 중 30%가 화약 변질로 불발 위험이 있었거든요. 폴란드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영하 20도 겨울을 버틴 포탄들이 봄비를 맞으며 부식됐다는 보고가 올라왔어요. 지난 수십 년간의 평화에 취해 부실하게 관리해왔던 결과가 한꺼번에 터져나온 거였습니다. 속도냐 신뢰성이냐? 회의실 누군가가 중얼거렸습니다. 양쪽 다 놓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상사가 저를 불렀어요. 밀러, 아시아 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바로 다음 날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일본 총리가 나토 사무총장과 약 20분간 통화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나토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는 내용이었죠. 러시아 외무부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대변인이 일본의 군사활동 확대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 균형을 파괴하는 위험한 도발이라고 경고했어요. 중국도 영내 국가들의 우려를 직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냈죠. 그때 누군가 한국을 언급했어요. 한국이 50만 발을 당장 공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산악갱도 시설에 340만 발을 보관 중이라고요. 하지만 곧바로 반론이 나왔습니다. 한국 탄약도 믿을 수 있습니까? 또 다른 불발 리스크는 아닙니까? 유럽 사태를 겪은 직후라 모두가 의심부터 했죠. 제가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임무는 명확했어요. 한국 탄약의 신뢰성을 직접 확인하라는 것이었죠. 단순한 재고 확인이 아니었습니다. 보관 상태, 관리 체계, 그리고 실제 성능까지 모든 걸 점검해야 했어요. 서울 용산 국방부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한국 측 실무 책임자인 강혜진 대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인상은 단호함 그 자체였어요. 점검 일정을 단축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만 절차는 지켜야 합니다. 제 옆에 있던 마야 로드리게스가 체크리스트를 꺼냈죠. 품질 보증 전문가인 그녀는 불발 위험 항목만 따로 정리해왔습니다. 표본 검증에만 사흘이 필요합니다. 강 대령이 일정표를 펼쳤어요. 탄약고 실사, 로트 추적, 환경시험까지 포함하면 일주일입니다. 일주일이요? 워싱턴에서는 하루 이틀이 급한 상황입니다. 제가 반박했죠. 급하다고 검증을 건너뛴다면 유럽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 말에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강 대령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도표가 떴죠. 우리는 산악갱도형 탄약고를 운영합니다. 단순 창고가 아니에요. 온도는 섭씨 15도에서 20도, 습도는 40에서 60%로 연중 유지됩니다. 진동 센서가 실시간으로 작동하고요. 마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 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전국에 분산된 거점이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밀이지만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비용이 엄청날 텐데요. 제 팀원 중 하나가 끼어들었습니다. 전쟁에서 불발탄이 터지지 않는 비용보다는 쌉니다. 강 대령의 대답이었죠.
그가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ASRP입니다. 탄약 신뢰성 평가 프로그램이죠. 모든 로트를 추적 관리합니다. 언제 만들어졌는지, 어디서 보관됐는지, 어떤 조건을 거쳤는지 다 기록. 로트별 추적이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마야가 물었어요. 각 탄약 상자에 바코드가 있습니다. 스캔하면 이력이 다 나와요. 0.1%라도 기준에 미달하면 즉시 격리하고 폐기합니다. 제 팀 내부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과잉 대응 아닙니까? 누군가 물었죠. 과잉이라고요? 강 대령이 되물었습니다. 유럽에서 30% 불발 위험을 과소평가한 결과가 뭡니까? 또 침묵이 흘렀어요. 이 사람들은 진지했습니다. 형식적인 점검이 아니라 진짜 검증을 원했죠. 다음 날 아침 주한미군 탄약관리 지휘관 사라 오코너 중령이 합류했습니다. 현장 안전과 동선 통제는 제가 맡겠습니다. 양쪽 일정 충돌로 안전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요. 그녀는 이미 한국 시스템을 일부 경험했다고 했어요.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군 기지와는 차원이 달라요. 점검 계획서가 수정됐습니다. 첫째 날은 문서 검토, 둘째 날은 탄약고, 실사, 셋째 날부터 표본 검증이었죠. 워싱턴에서는 계속 독촉 전화가 왔습니다. 밀러, 진척이 어떻습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최소 일주일은 필요해요. 일주일? 사흘 안에 끝내세요. 불가능합니다. 제대로 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12월 2일 상황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중국 외교 책임자와 러시아 안보회의 서기가 전략 안보 협의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일본의 나토 접근에 대한 공동 대응 논의였죠. 언론은 신냉전 구도라고 떠들었습니다. 이제 포탄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강 대령이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동맹의 신뢰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됐죠. 한 발이라도 불발이 나면 그건 기술 실패가 아니라 동맹 실패로 읽힙니다. 마야가 질문했습니다. 한국은 실제로 얼마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340만 발입니다. 대화력 운용 교리에 따른 축적이죠. 그게 다 쓸 수 있는 상태입니까? 그걸 확인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강 대령이 미소 지었어요. 자신감이 묻어났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을 바꿨어요. 이 점검은 단순한 재고 확인이 아니었습니다. 동맹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를 찾는 작업이었죠. 강 대령이 문서 더미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최근 5년간 폐기 기록입니다. 매년 평균 10,000발을 폐기했어요. 0.1% 기준을 벗어난 것들이죠. 10,000발씩이나요? 제 팀원이 놀랐습니다. 그게 다 돈 아닙니까? 불발 한 발이 만들 손실이 더 큽니다. 폐기 기록을 넘겨보니 놀라웠습니다. 날짜, 로트 번호, 폐기 사유가 빼곡했어요. 화약 성분 변질, 뇌관 감도 저하, 탄체 미세균열 같은 구체적 이유가 적혀 있었죠. 그날 오후 한국환경시험연구원 오세진 박사를 만났습니다. 표본 추출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보관연도, 제조사, 로트별로 체계적으로 선택하죠.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마야가 물었어요. 단순하게 하면 놓치는 게 생깁니다. 2018년산과 2020년산은 화약 조성이 미묘하게 달라요. 그걸 구분해야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죠. 외관으로는 구분이 안 됩니까? 오 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외관이 멀쩡해도 화약 성분이 변했으면 탈락입니다. 겉모습에 속으면 안 돼요. 점검 첫날이 끝날 무렵 저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보고서 첫 문장을 썼어요. 한국 탄약 시스템은 창고가 아니라 신뢰성 공장이다. 하지만 곧 지웠습니다. 아직 직접 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날 밤 워싱턴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더 높은 선이었어요. 밀러, 러시아가 동해에서 훈련을 시작했다. 중국도 움직일 조짐이 있어. 시간이 없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검증은 필요합니다. 내일이라도 결론을 내라.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검증 없는 속도는 더 큰 재앙을 부릅니다.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고집 부리지 마라. 고집이 아닙니다. 책임입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불빛 너머로 산이 보였습니다. 내일 그 산 속으로 들어가야 했죠. 한국이 말하는 신뢰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마야가 노크했어요.
에단, 커피 한잔 할래요? 내일 준비는 끝났어요? 네. 한국 시스템이 정말 작동한다면 우리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겠죠. 배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생존이 걸린 문제죠. 그녀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유럽 보고서 다시 봤어요. 끔찍하더군요. 관리자들이 10년간 아무것도 안 했어요. 평화가 길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경계가 느슨해지죠. 한국은 다를까요? 내일 알게 되겠죠. 강 대령이 보낸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내일 오전 6시 출발입니다. 영하 5도까지 내려갈 예정이니 방한 장비 준비하세요. 산속은 더 춥습니다. 추운 산속 탄약고. 그곳에 정답이 있을지 또 다른 실망이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번 점검의 결과가 동맹의 미래를 좌우할 거라는 사실이었죠. 새벽 5시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워싱턴은 오후 3시였을 겁니다. 상사의 목소리가 긴박했어요. 밀러, CNN 봤나? 일본이 움직이고 있어. 12월 1일, 일본 총리와 나토 사무총장의 통화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협력 강화가 아니었어요. 일본이 나토의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로서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거였습니다. 약 20분의 통화였지만 파장은 컸어요. 러시아가 발끈했어요. 상사가 이어 말했습니다. 자하로바가 직접 나섰더군.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의 성명은 예상보다 강경했습니다. 일본의 군사적 야망은 2차 대전의 교훈을 잊은 위험한 도발이다. 러시아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외교 언어치고는 상당히 직설적이었어요. 아침 회의에서 강해진 대령이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탄약은 단순한 군수품이 아닙니다. 동맹의 결속력을 보여주는 상징이 됐어요. 우리가 실패하면 그건 한미 동맹의 실패로 읽힐 겁니다. 그래서 더 빨리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 팀원 하나가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강 대령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속도와 신뢰성이 충돌한다면 우리는 신뢰성을 선택합니다. 마야가 서류를 펼쳤어요. 어젯밤에 만든 불발 리스크 요약표였습니다. 유럽 사례를 분석했어요. 관리 부실로 인한 불발률이 30%에 달했습니다. 만약 이걸 전장에 투입했다면 그녀가 말을 멈췄습니다. 결과는 상상하기도 싫었으니까요. 한국은 다르다고 확신합니까? 제가 강 대령에게 물었어요. 확신이 아니라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 사라 오코너 중령이 들어왔어요. 방금 주한미군 사령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점검 일정을 단축하라는 압박이 심하다고요. 강 대령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절차를 무시한 점검은 점검이 아니에요. 대령님, 이해합니다만. 사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치적 압박이 상당합니다. 러시아가 동해에서 미사일 발사 훈련을 시작했어요. 회의실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군수 점검이 아니다. 지정학적 대결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럼 더더욱 실수하면 안 됩니다. 강 대령이 일어섰어요. 검증되지 않은 탄약을 보냈다가 불발이 나면 그건 기술적 실패가 아니라 전략적 패배입니다. 한국의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동맹 전체가 흔들릴 거예요. 마야가 끼어들었습니다. 대령님 말이 맞아요. 제가 계산해봤는데 만약 한국 탄약에서 10%만 불발이 나도 전체 작전이 마비됩니다. 더 중요한 건 심리적 타격이에요. 병사들이 자기 무기를 못 믿게 되면 그때부터 진 겁니다. 전화가 또 울렸어요. 이번엔 펜타곤이었습니다. 밀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 점검 진행 중입니다. 내일 탄약고 실사 예정이에요. 일정을 당길 수 없나? 일본이 자위대 증강을 언급하기 시작했어. 중국이 반발하면 상황이 더 복잡해져. 서두르다 실수하는 게 더 위험합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그건 자네 판단이고 여기는 다르게 생각해. 전화를 끊고 나자 강 대령이 말했습니다. 압박 받으시는군요. 익숙합니다. 제가 답했어요.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압박의 강도가 이전과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오후에 최민석 소령이 합류했습니다. 긴급 공수 계획을 담당하는 실무자였어요. 50만 발 출고 준비는 완료됐습니다.
하지만 검증 없이는 한 발도 내보낼 수 없어요. 그게 우리 원칙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표본 검증만 사흘, 전체 확인까지는 일주일입니다. 단축할 방법은 없습니까? 최소령이 고개를 저었어요. 품질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불가능합니다. 그때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일본의 군사 확장은 영내 평화를 위협한다. 주변국들은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러시아와 거의 동일한 논조였습니다. 보십시오. 강 대령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이런 상황에서 실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이 불량 탄약을 공급했다는 뉴스가 나가면 러시아와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사라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내일 갈 탄약고는 여기입니다. 산을 파서 만든 갱도형 시설이에요. 길이만 3km가 넘습니다. 그렇게 큰 시설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마야가 물었습니다. 구역별로 나눠서 관리합니다. 강 대령이 설명했어요.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진동 센서로 이상을 감지해요. 무엇보다 모든 출입이 기록됩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박도윤이라는 사람이 운영 책임자라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27년 경력의 베테랑이에요. 원칙주의자로 유명합니다. 원칙주의자요? 0.1% 기준을 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상부 압박에도 꺾인 적이 없어요. 저는 흥미가 생겼습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있을까? 27년 동안 단 한 번도 타협하지 않았다고요? 마야가 체크리스트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내일 확인할 항목입니다. 보관 환경, 로트 추적 시스템, 표본 추출 절차, 폐기 기록. 목록이 길었어요.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제 팀원이 불평했습니다. 부족합니다. 마야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유럽이 왜 실패했는지 아세요? 대충 봤기 때문입니다. 서류만 믿고 현장을 안 봤어요. 강 대령이 문서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이건 반크라는 단체가 조사한 자료입니다. 생성형 AI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많은 오류를 퍼뜨리는지 보여줍니다. 그게 탄약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정보전쟁입니다. 한국이 신뢰할 수 없다는 인식을 퍼뜨리면 아무리 좋은 탄약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검증 가능한 데이터로 대답해야 합니다. 저녁이 되자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일본 방위성 관계자였어요. 한국 점검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절차대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탄약 공급이 가능합니다. 더 빠르게 할 수 있어요. 그 말에 잠시 침묵했습니다. 경쟁인가? 아니면 압박인가? 둘 다일 수도 있었어요. 품질이 확인된 것만 공급받을 예정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사라가 말했어요. 복잡하네요. 모두가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감정이나 정치가 아니라 데이터로 판단해야 해요. 강 대령이 일어섰습니다. 내일은 긴 하루가 될 겁니다. 산속은 춥고 시설은 깊어요. 체력 관리 잘하세요. 회의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야가 노크했어요. 에단, 잠시 얘기 좀 해요. 무슨 일이에요? 불안해요. 만약 한국 시스템도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가서 생각해야죠. 제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잖아요. 러시아와 중국이 압박하고 있고.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합니다. 제가 그녀를 안심시켰어요. 틀린 답보다 늦은 답이 낫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압박은 계속 커지고 있었고 시간은 부족했으니까요. 자정 무렵 강 대령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러시아가 또 성명을 냈습니다. 일본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요. 내일 점검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내일 산속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 한국이 말하는 신뢰성이 진짜일까? 아니면 또 다른 실망일까요? 워싱턴에서 마지막 전화가 왔습니다. 밀러, 기억해. 동맹의 미래가 걸려 있어. 압니다. 짧게 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으로 산이 보였어요. 내일 그곳에 답이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만약 한국마저 실패한다면 동맹은 어떻게 될까? 불안이 저를 짓눌렀지만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내일은 정말 긴 하루가 될 테니까요. 영하 5도. 차에서 내리자마자 칼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12월 3일 오전 7시, 우리는 한국 중부 산악지대의 탄약고 입구에 도착했어요. 거대한 콘크리트 문이 산을 뚫고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곳이 제3탄약고입니다. 강혜진 대령이 설명했어요. 1980년대에 건설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확장을 거듭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긴 터널이 나타났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끝이 보이지 않는 갱도였어요. 입구에서부터 서늘한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온도계를 확인하니 정확히 섭씨 18도였어요. 박도윤 차장입니다. 50대 후반의 남자가 인사했습니다. 군복이 아닌 작업복을 입고 있었는데 27년간 이곳을 지켜온 사람답게 단단한 인상이었어요. 출입 절차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박 차장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모든 출입은 바코드로 기록됩니다. 누가, 언제, 어느 구역에 들어갔는지 실시간으로 추적돼요. 마야가 물었습니다. 보안을 위해서입니까? 보안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책임 추적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누가 마지막으로 그 구역에 있었는지 알아야 하거든요. 우리는 일렬로 서서 바코드를 찍고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저장 구역에 도착하자 포탄 상자들이 정확한 간격으로 쌓여 있었어요. 각 상자마다 바코드와 함께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로트 번호입니다. 오세진 박사가 설명했어요. 2022-03-1278. 제조년도 공장 코드 1년 번호 순서예요. 제 팀원 하나가 상자를 만지려 하자 박 차장이 막았습니다. 장갑 없이는 만질 수 없습니다. 지문의 염분도 부식원인이 돼요. 그 정도까지 합니까? 팀원이 놀랐습니다. 27년 동안 단 한 발도 부주의로 상한 적이 없습니다. 박 차장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우리는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갱도가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었는데 각 구역마다 온습도계와 진동 센서가 설치돼 있었어요. 벽면에는 배관과 전선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 시설을 유지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제가 물었어요. 연간 수십억 원입니다. 강 대령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포탄 한 발이 불발로 작전을 망치는 비용을 생각하면 저렴한 겁니다. 두 번째 구역에서 최민석 소령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기가 긴급 공수 대상 물량입니다. 50만 발이 대기 중이에요. 포탄들이 팔레트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각 팔레트마다 검사 스티커가 붙어 있었는데 날짜와 검사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틀 전에 재검사했습니다. 최 소령이 설명했어요. 출고 전에는 반드시 재확인을 거칩니다. 마야가 체크리스트를 꺼내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표본 추출은 어떻게 합니까? 오 박사가 대답했어요. 무작위가 아닙니다. 제조년도, 보관 위치, 이동 이력을 고려해서 체계적으로 선택합니다. 여기 보세요. 그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복잡한 데이터베이스가 화면에 떴어요. 수만 개의 로트 번호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 수동 입력입니까?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자동화됐지만 박 차장님이 수기 기록도 병행하고 있어요. 박 차장이 두꺼운 장부를 가져왔습니다. 빼곡한 숫자와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디지털이 고장날 수도 있으니까요. 2중 3중으로 백업해야 합니다. 제 팀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과도한 거 아닙니까? 시간 낭비 같은데. 하지만 저는 달리 생각했어요. 유럽의 실패를 봤으니까요. 그들도 디지털 시스템을 믿었지만 정작 데이터는 엉망이었습니다. 세 번째 구역으로 이동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특정 구역이 노란 테이프로 막혀 있었어요. 저기는 뭡니까? 사라가 물었습니다. 격리구역입니다. 박 차장이 설명했어요. 지난달 검사에서 기준치를 벗어난 로트예요. 폐기 대기 중입니다. 몇 발이나 됩니까? 3,000발입니다. 3,000발이나요? 제 팀원이 놀랐어요. 그게 다 돈 아닙니까? 박 차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돈보다 신뢰가 중요합니다. 0.1%라도 의심되면 격리해요. 타협은 없습니다. 강 대령이 끼어들었어요. 이게 우리 원칙입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기준 미달 탄약을 그냥 보관하지 않나요? 솔직히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종종 아직 쓸만하다는 이유로 의심스러운 탄약을 보관했으니까요. 네 번째 구역에 도착했을 때 작업자들이 포탄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동작으로 같은 속도로 움직였어요.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훈련을 얼마나 받습니까? 마야가 물었어요. 최소 6개월입니다. 박 차장이 답했습니다. 탄약 하나가 곧 생명이라는 걸 몸에 익힐 때까지 훈련해요.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박 차장이 특별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벽면 전체가 모니터로 덮인 통제실이었어요. 여기서 전체 시설을 관리합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온도, 습도, 진동, 출입 기록. 모든 게 실시간으로 표시돼요. 화면 하나에 붉은 불이 들어왔습니다. 뭡니까? 제가 물었어요. 사구역 온도가 0.5도 올랐습니다. 자동으로 조절될 겁니다. 과연 30초 후에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시스템이 살아있었습니다. 일정 단축 요청을 다시 드립니다. 제 팀원 하나가 조급하게 말했어요. 충분히 봤습니다. 시스템은 훌륭해요. 박 차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설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는 기록이에요. 그걸 보셔야 합니다. 그가 우리를 문서 보관실로 데려갔습니다. 천장까지 쌓인 서류함이 압도적이었어요. 모든 탄약의 이력이 여기 있습니다. 박 차장이 서류함 하나를 열었습니다. 2010년산 포탄도 추적 가능해요. 마야가 무작위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깨알 같은 글씨로 날짜, 온도, 습도, 이동 경로가 적혀 있었어요. 이걸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합니까? 그녀가 물었습니다. 불발 한 발이 나오면 원인을 찾아야 하거든요. 제조 과정인지, 보관 문제인지, 이동 중 충격인지. 기록이 없으면 알 수 없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실제로 원인을 찾은 적이 있습니까? 박 차장이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2018년 7월 습도 관리 실패로 화약이 변질됐습니다. 담당자 실수였어요. 그 이후로 이중 확인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담당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재교육 후 복귀했습니다.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오후가 되자 표본 추출이 시작됐습니다. 오 박사가 각 로트에서 체계적으로 샘플을 선택했어요. 왜 저 로트를 선택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2020년산이면서 여름에 입고된 물량입니다. 온도 변화에 가장 취약한 조건이에요. 과학적이었습니다.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판단하는 거였어요. 그때 강 대령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가 전화를 끊고 말했어요. 워싱턴에서 독촉이 심합니다. 내일까지 1차 보고서를 원한다고요. 불가능합니다. 박 차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표본 검사만 이틀은 걸려요. 그럼 어떻게 하죠? 사라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속도냐, 정확성이냐. 양쪽 다 중요했지만 선택해야 했어요. 시설 점검 결과는 오늘 보고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판단은 표본 검사 후에 내리겠다고 분명히 하겠어요. 박 차장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명한 결정입니다. 탄약고를 나올 때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추운 산속에서 하루를 보냈지만 머리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시설은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들의 기록 시스템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마야가 말했어요. 믿을 수 없어요. 모든 걸 기록하다니. 그게 그들의 무기예요. 제가 답했습니다. 포탄이 아니라 신뢰성이 진짜 무기인 겁니다. 숙소로 돌아오자 강 대령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솔직히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인정했어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강 대령이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하지만 이게 우리 방식입니다. 그날 밤 보고서를 쓰면서 고민했습니다. 워싱턴은 빠른 답을 원했지만 성급한 판단은 위험했어요. 한국 시스템은 분명 특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창밖을 보니 산 위로 별이 떴습니다. 그 산속 깊은 곳에 수백만 발의 포탄이 잠들어 있었어요. 과연 그것들이 깨어날 때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답은 내일부터 시작될 표본 검사에 있었습니다. 12월 4일 아침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 탄약고에서 본 것들이 제 생각을 흔들어 놓았어요. 밤새 쓴 보고서 초안을 다시 읽으며 첫 문장부터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국은 믿을 만한 공급국이다. 이렇게 썼다가 지웠어요. 뭔가 부족했습니다. 강혜진 대령이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보고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솔직히 어렵습니다. 어제 본 건 시설이지 본질은 아니니까요. 강 대령이 앉으며 말했어요. 그럼 본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ASRP의 진짜 의미를 설명하겠습니다. 그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플로차트가 나타났어요. 탄약 신뢰성 평가 프로그램은 단순한 검사가 아닙니다. 철학이에요. 철학이요? 마야가 되물었습니다. 네. 의심되면 폐기한다는 원칙입니다. 타협은 없어요. 0.1% 기준을 벗어나면 무조건 격리하고 폐기합니다. 그럼 매년 얼마나 폐기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평균 10,000발에서 15,000발입니다. 제 팀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게 다 돈인데.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강 대령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쟁에서 불발 한 발이 만드는 손실을 아십니까? 작전 실패, 아군 피해, 신뢰 붕괴. 돈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때 박도윤 차장이 상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두꺼운 파일 뭉치였어요. 지난 5년간 격리 폐기 기록입니다. 그가 책상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매건마다 사유와 절차가 기록돼 있어요. 마야가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깨알 같은 글씨로 날짜, 로트 번호, 검사 결과, 폐기 결정자, 집행일이 빼곡했어요. 2022년 4월 15일. 그녀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로트 번호 2-04-3789, 화약 수분 함량 0.1% 초과, 격리 결정, 4월 20일 폐기 완료. 박 차장이 설명했어요. 그때 장마가 일찍 왔습니다. 습도 관리에 실패한 건 아니지만 기준을 벗어났어요. 고민 없이 폐기했습니다. 이해 제기는 없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상부에서 아직 쓸만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거부했습니다. 원칙은 원칙이니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27년간 지켜온 신념이 느껴졌어요. 사라가 끼어들었습니다. 미군도 비슷한 기준이 있습니다만. 하지만 지키지 않습니다. 제가 인정했어요. 예산 압박, 일정 압박에 밀려서 타협하는 경우가 많아요. 강 대령이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건 동맹 조달 회의록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기준을 완화하라고 요청한 내용이 있어요. 읽어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작년에 미군 조달 담당자가 한국의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 비용 절감을 위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쓴 메모였어요. 우리 답변입니다. 강 대령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기준 완화는 불가능하다. 신뢰성이 무너지면 동맹도 무너진다. 마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입니다. 유럽이 왜 실패했는지 봤잖아요. 그때 오세진 박사가 실험실에서 연락을 보냈습니다. 첫 번째 표본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실험실로 이동했어요. 오 박사가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2020년산 표본 10개 중 9개가 기준치 내입니다. 1개는 경계선이에요. 경계선이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해당 로트 전체를 재검사합니다. 그래도 의심되면 격리해요. 그 1개 때문에 전체를요? 제 팀원이 놀랐습니다. 오 박사가 답했어요. 1개가 문제면 같은 로트 전체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확률을 계산하지 않아요. 의심되면 제외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희들에게 중요한 건 더 많이가 아니라 더 확실하게였어요. 수량 전쟁이 아니라 신뢰성 전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점심시간 강 대령이 특별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밀러 대령, 이 싸움의 본질을 아십니까? 탄약 공급 아닙니까? 아닙니다. 표준 설정입니다. 누가 기준을 정하느냐의 싸움이에요. 그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표준을 정했습니다. 나토도 미국 기준을 따랐어요. 하지만 그 기준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새로운 표준이 필요해요. 그게 한국이라고요? 마야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증명했습니다. 0.1% 기준을 20년 넘게 지켰어요. 그 결과 단 한 번도 대규모 불발 사고가 없었습니다. 사라가 끄덕였어요.
주한미군도 인정합니다. 한국군 탄약의 신뢰도가 미군보다 높다고요. 그때 워싱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화상회의를 하자는 요청이었어요. 화면에 펜타곤 관계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밀러,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나? 시설 점검은 완료했습니다. 인상적이었어요. 표본 검사 진행 중입니다. 결론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한국을 단순한 공급국으로 보면 안 됩니다. 신뢰성 표준을 제시하는 파트너로 봐야 합니다. 화면 너머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무슨 의미인가? 한국의 기준을 동맹 표준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건 너무 급진적이야, 밀러. 급진적이 아니라 현실적입니다. 제가 반박했어요. 유럽의 실패를 반복하고 싶습니까? 마야가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한국의 0.1% 기준을 적용하면 불발률을 98%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계산한 결과예요. 펜타곤 측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비용은? 강 대령이 대답했습니다. 초기 비용은 20% 증가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절감됩니다. 불발 처리 비용, 재생산 비용을 생각하면요. 검토하겠네. 화상회의가 끝났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박 차장이 말했어요. 처음입니다. 미국이 우리 기준을 검토하겠다고 한 건. 그날 오후 저는 보고서를 다시 썼습니다. 첫 문장을 완전히 바꿨어요. 한국은 동맹의 신뢰성 표준이다. 마야가 옆에서 읽으며 말했습니다. 강한 표현인데요. 사실입니다. 제가 답했어요. 숫자가 아니라 신뢰로 싸우는 나라.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사라가 동맹 공유 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을 프로토콜로 만들어야겠어요. 다른 동맹국도 참고할 수 있게. 강 대령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본질을 보신 것 같군요.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제가 말했어요. 표본 검사가 모두 끝나야 확정할 수 있어요. 물론입니다. 그게 원칙이니까요. 그날 저녁 숙소에서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혁명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소리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그저 원칙을 지키며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야가 노크했어요. 에단, 내일 일정 확인하러 왔어요. 표본 검사 계속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한국 기준을 받아들일까요? 미국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답했어요. 다른 선택이 없으니까요. 낡은 기준을 고집하다가 망하든지 새로운 기준을 받아들이든지. 자존심 상하지 않을까요? 생존이 자존심보다 중요합니다. 그녀가 나가고 난 뒤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 불빛 아래서 누군가는 밤새 탄약을 검사하고 있을 거예요. 0.1%의 의심도 허용하지 않으며. 강 대령이 보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내일은 더 중요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폐기 현장을 직접 보시게 될 겁니다. 폐기 현장이라. 수억 원어치 탄약을 기준 미달이란 이유로 파괴하는 현장. 그것이야말로 한국의 진짜 모습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나라. 원칙을 지키는 나라. 그게 제가 발견한 한국이었어요. 12월 5일 오전 6시. 안개가 자욱한 산길을 따라 다시 탄약고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실제 출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볼 예정이었습니다. 탄약고 입구에서 박도윤 차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긴장된 표정이었어요. 오늘 보실 건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검증 완료된 탄약만 나가는 과정을 지켜보실 겁니다. 거대한 강철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들어간 건 어제와 다른 구역이었어요. 출고 전용 구역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박 차장이 태블릿을 들었어요. 1번 구역, 표본 검증 완료. 2번 구역, 검증 진행 중. 3번 구역, 대기 중. 최민석 소령이 작업팀과 함께 있었습니다. 50만 발 중 10만 발이 1차 검증을 통과했습니다. 오늘 이 물량부터 출고합니다. 나머지 40만 발은요? 마야가 물었어요. 검증이 끝나야 움직입니다. 한 발이라도 미확인 상태로는 내보낼 수 없어요. 제 팀원 하나가 조급해했습니다. 워싱턴은 당장 필요하다는데. 필요하다고 불량품을 보낼 순 없습니다.
박 차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작업자들이 일렬로 서서 포탄 상자를 옮기기 시작했어요. 각 상자마다 바코드를 찍고 봉인을 확인하고 다시 적재했습니다. 기계적이지만 정확한 움직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작업이 멈췄습니다. 한 작업자가 손을 들었어요. 박 차장님, 이상 발견입니다.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박 차장이 다가가 확인했어요. 상자 봉인 테이프가 살짝 들떠 있었습니다. 로트 번호 확인. 박 차장이 지시했어요. 22-10-7894입니다. 해당 로트 전체 보류. 재검사 진행. 잠깐만요.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봉인이 조금 들뜬 것뿐 아닙니까? 박 차장이 저를 봤습니다. 조금이 문제입니다. 봉인이 들떴다는 건 온도나 습도 변화가 있었다는 증거예요. 그럼 내부 상태도 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요. 사라가 말했어요. 그때 오세진 박사가 나섰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문제의 상자를 열었어요. 겉보기엔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 박사가 특수장비로 검사하자 수치가 나왔어요. 화약 수분 함량 0.09%. 기준치 경계선입니다. 경계선이면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 팀원이 물었습니다. 경계선은 위험 신호입니다. 오 박사가 설명했어요. 지금은 괜찮아도 운송 중에 악화될 수 있어요. 우리는 미래의 위험까지 차단합니다. 2000발이 격리됐습니다. 출고 일정이 늦춰질 게 분명했어요. 제 팀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강해진 대령이 나타났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검증 과정에서 의심 물량이 나왔습니다. 박 차장이 보고했어요. 격리하고 재검사하세요. 원칙대로. 하지만 일정이. 제가 말하려 했습니다. 일정보다 신뢰가 중요합니다. 강 대령이 잘났어요. 불량 탄약 하나가 동맹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작업이 재개됐습니다. 이번엔 더 신중했어요. 모든 상자를 2번씩 확인했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박 차장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점심 무렵 드디어 첫 번째 트럭이 채워졌습니다. 10,000발이 실렸어요. 최민석 소령이 봉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GPS 추적기 부착 완료. 온도 센서 작동 확인. 충격 감지기 정상. 그것까지 합니까? 마야가 놀랐어요. 우리 손을 떠나도 끝이 아닙니다. 최 소령이 설명했습니다. 목적지 도착까지 추적해요. 운송 중 문제가 생기면 즉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모니터에 실시간 위치가 표시됐어요. 온도, 습도, 진동까지 모든 데이터가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2번째 검증이 완료됐습니다. 이번엔 30,000발이었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019년 산에서 변색이 발견됐습니다. 작업자가 보고했어요. 박 차장이 확인했습니다. 산화 흔적이네요. 전량 폐기입니다. 전량이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5,000발인데요? 한 발에서 문제가 나왔으면 같은 조건의 전체가 위험합니다. 그가 폐기 명령서를 작성했어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5,000발 수억 원의 가치였지만 망설임이 없었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제 팀원이 항의했어요. 너무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박 차장이 우리를 폐기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거대한 폭파 시설이 있었어요. 여기서 매년 10,000발 이상을 폐기합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아까워 보이시겠지만 이게 우리가 신뢰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폭파 버튼을 누르는 순간을 봤습니다. 굉음과 함께 5,000발이 사라졌어요. 돈이 아니라 의심을 폐기하는 거였습니다. 사라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미군도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는 너무 많이 타협했습니다.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저녁 무렵까지 총 200,000발이 검증을 통과했어요. 당초 계획의 절반도 안 되는 양이었습니다. 너무 느립니다. 제가 말했어요. 느린 게 아니라 정확한 겁니다. 강 대령이 답했습니다. 검증 안 된 300,000발을 보내는 것보다 검증된 200,000발이 더 가치 있어요. 그때 워싱턴에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밀러, 왜 200,000발뿐인가? 검증이 진행 중입니다. 한국 측이 미검증 물량은 출고를 거부하고 있어요. 설득해보게. 저는 박 차장을 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확고했어요. 27년간 지켜온 원칙을 깨뜨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제가 워싱턴에 답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옳습니다. 검증 없는 탄약은 위험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박 차장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이해가 아니라 배운 겁니다. 제가 인정했어요. 신뢰는 속도가 아니라 정확성에서 나온다는 걸요. 마지막 트럭이 떠날 때쯤 해가 졌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20만 발이 완벽한 검증을 거쳐 출고됐어요. 느려 보였지만 그 20만 발은 100% 신뢰할 수 있는 탄약이었습니다. 통제실로 돌아왔을 때 모니터에는 오늘 출고된 모든 탄약의 위치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게 우리 시스템입니다. 강 대령이 말했습니다. 탄약고가 아니라 신뢰 저장소예요. 저는 보고서에 썼던 문장을 수정했습니다. 한국은 탄약 공급국이 아니다. 동맹이 기댈 수 있는 신뢰의 저장소다. 마야가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정확한 표현이네요. 그날 밤 숙소에서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봉인 하나 때문에 2,000발을 격리하고 변색 흔적 때문에 5,000발을 폐기하는 나라. 그것이 한국이었어요. 박 차장이 보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내일은 나머지 30만 발 검증이 계속됩니다. 시간이 걸려도 끝까지 원칙을 지킬 겁니다. 창밖을 보니 탄약고가 있는 산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누군가는 밤새 검증 작업을 계속하고 있을 거예요. 한 발의 의심도 허용하지 않으며.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진짜 무기는 포탄이 아니었어요. 타협하지 않는 원칙. 그것이 그들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12월 6일 아침, 저는 보고서 앞에서 결론을 확정해야 했습니다. 닷새간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재조합되고 있었어요. 50만 발이라는 숫자는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 숫자를 가능하게 만든 시스템이었어요. 워싱턴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밀러, 언제쯤 전량 공수가 가능한가? 검증이 끝나는 대로입니다. 그게 언제냐고 묻고 있네. 일주일은 더 걸릴 겁니다.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너무 느려. 일본은 벌써 30만 발을 준비했다던데. 검증됐습니까? 그건 확인 중이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검증 없는 속도는 비용을 미래로 떠넘기는 겁니다. 나중에 불발 처리하는 비용이 더 클 거예요. 전화를 끊고 회의실로 갔습니다. 강혜진 대령이 새로운 문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동맹 공유용 ASRP 요약본입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우리 절차를 표준 문서로 만들었어요. 문서는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었습니다. 검증 단계, 기준치, 격리 절차, 폐기 원칙이 명확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마야가 그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걸 조달 표준 언어로 변환하겠습니다. 동맹국들이 바로 적용할 수 있게요.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작업을 시작했어요. 한국의 원칙을 국제표준 형식으로 바꾸는 작업이었습니다. 첫 번째 조항. 마야가 타이핑했습니다. 모든 탄약은 출고 전 3단계 검증을 거쳐야 한다. 표본 검사, 로트 확인, 환경 시험. 두 번째 조항. 기준치 0.1% 이탈 시 전량 격리 및 재검사. 세 번째 조항. 의심 물량은 즉시 폐기. 타협 불가. 사라가 끼어들었어요. 이런 엄격한 기준을 다른 나라들이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강 대령이 답했습니다. 유럽의 실패를 봤잖아요. 느슨한 기준의 결과가 뭔지 모두가 알게 됐습니다. 그때 박도윤 차장이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27년간의 기록입니다. 그가 책상에 올려놓았어요. 개인 기록이 아니라 시스템의 증거예요. 파일을 열어보니 놀라웠습니다. 매일매일의 온도, 습도, 출입 기록, 검사 결과가 빼곡했어요. 한 사람이 27년간 만든 데이터베이스였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박 차장이 답했습니다. 시스템만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이 지켜야 시스템도 살아있습니다. 마야가 그 기록을 스캔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보물입니다. 실제 작동하는 시스템의 증거예요. 오세진 박사가 실험실에서 연락을 보냈습니다. 어제 격리한 물량 재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실험실로 이동했어요.
오 박사가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역시 문제가 있었습니다. 화약 변질이 시작됐어요. 지금 사용하면 10% 불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10%면 사라가 계산했습니다. 2000발 중 200발이 불발이란 뜻이네요. 맞습니다. 전투 중이라면 치명적이죠. 제 팀원이 인정했어요. 박 차장님이 옳았네요. 봉인 하나로 이런 걸 잡아내다니. 강 대령이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 방식입니다. 과도해 보여도 결국 옳은 길이에요. 점심시간 저는 혼자 보고서를 다시 썼습니다. 이번엔 완전히 다른 관점이었어요. 한국은 단순한 탄약 공급국이 아니다. 동맹의 신뢰성 표준을 제공하는 파트너다. 50만 발은 숫자가 아니라 검증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증거다. 마야가 와서 읽어봤습니다. 완벽해요. 이제야 진실을 담았네요. 오후에 펜타곤과 다시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이번엔 더 높은 선이 참석했어요. 밀러, 한국 시스템에 대한 최종 평가는? 저는 준비한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을 벤치마크로 삼아야 합니다. 그들의 ASRP를 동맹 표준으로 검토할 것을 건의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마야가 데이터를 제시했어요. 한국 기준 적용 시 불발률을 98%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초기 비용은 증가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절감됩니다. 증거는? 박 차장의 27년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실제 작동하는 시스템의 증거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화면 너머에서 논의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답변이 왔어요. 검토하겠네. 한국 측과 기술 이전 논의를 시작하게. 회의가 끝나고 강 대령이 말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미국이 우리 시스템을 표준으로 검토한다니.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저녁 무렵 러시아와 중국의 반응이 전해졌습니다. 동해에서의 훈련 규모를 늘렸다는 소식이었어요. 정세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신뢰성이 중요합니다. 강 대령이 말했어요. 정치는 흔들려도 기술적 신뢰는 흔들리면 안 돼요. 마야가 완성한 표준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동맹 공유 채널에 올릴 준비가 됐어요. 문서는 간결하면서도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원칙이 국제표준 언어로 완벽하게 번역돼 있었어요. 업로드하세요. 제가 지시했습니다. 몇 분 후 동맹국들에서 반응이 왔어요. 영국은 검토하겠다. 프랑스는 인상적이다. 독일은 도입을 고려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박 차장이 조용히 웃었어요. 27년 만입니다. 누군가 우리 방식을 인정해준 게 인정이 아니라 배우는 겁니다. 제가 정정했어요. 이제 한국이 선생입니다. 그날 밤 보고서를 최종 결제 라인에 올렸습니다. 제목은 한국 동맹의 신뢰성 표준 제공자였어요. 결론 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50만 발은 시작이다. 진짜 가치는 그들의 시스템이다. 0.1% 원칙, 타협 없는 검증, 의심의 즉시 제거. 이것이 새로운 표준이 되어야 한다. 마야가 마지막으로 검토하며 말했어요. 에단, 우리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틀린 게 아닙니다. 제가 답했어요. 몰랐던 겁니다. 이제 알았으니 바꿔야죠. 강 대령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은 마지막 검증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국제공유회의가 있을 예정이에요. 창밖을 보니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박 차장은 여전히 기록을 쓰고 있을 거예요. 오 박사는 표본을 검사하고 있을 거고 최소령은 출고를 준비하고 있겠죠. 그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랑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원칙을 지켰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원칙이 이제 세계의 표준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메모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하청국가가 아니다. 표준을 만드는 나라다. 그것이 제가 일주일 동안 발견한 진실이었습니다. 12월 9일 오전 동맹 공유회의가 열렸습니다. 화상으로 연결된 화면에는 나토 사령부,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군수 책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한국이 주도하는 첫 번째 기술 회의였습니다. 강혜진 대령이 발표를 시작했어요. 지난 일주일간 미국 점검팀이 확인한 한국의 ASRP 시스템을 공유하겠습니다. 화면에 데이터가 떴습니다. 0.1% 폐기 기준, 3단계 검증 절차, 로트별 추적 시스템.
숫자와 절차가 명확하게 제시됐어요. 일본 측에서 먼저 질문했습니다. 0.1%는 너무 엄격한 것 아닙니까? 비용 대비 효과가. 박도윤 차장이 대답했어요. 27년간 이 기준으로 단 한 번의 대규모 불발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게 효과입니다. 그가 자신의 기록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빼곡한 숫자들이 스크롤되며 올라갔어요. 매일의 온도, 습도, 검사 결과, 폐기 결정. 한 사람이 만든 데이터베이스가 동맹국들을 침묵시켰습니다. 영국 대표가 말했어요.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시스템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강 대령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원칙을 정하는 건 지금 당장 할 수 있어요. 의심되면 폐기한다. 이 한 문장만 지켜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마야가 비교 데이터를 제시했어요. 유럽 탄약고 실패 원인 분석입니다. 관리 기준 완화가 시작이었어요. 작은 타협이 쌓여서 재앙이 됐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인정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예산 압박에 밀려 기준을 낮췄어요. 그 결과가 30% 불발률이었습니다. 그때 사라 오코너 중령이 발언했어요. 주한미군은 이미 한국 시스템의 일부를 도입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탄약 신뢰도가 95%에서 99%로 상승했어요. 독일 대표가 물었습니다. 검증 절차 때문에 공급 속도가 느려지지 않습니까? 느려집니다. 강 대령이 인정했어요. 하지만 불발탄 처리하는 시간을 생각하면 오히려 빠릅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하는 게 결국 지름길이에요. 화면에 최종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이 일주일 동안 검증한 50만 발의 결과였어요. 검증 완료 48만 발. 격리만 5천 발. 폐기 5천 발. 마야가 요약했습니다. 48만 발은 100% 신뢰할 수 있는 탄약입니다. 나토 사령부 대표가 말했어요. 그 48만 발의 신뢰도를 어떻게 보장합니까? 오세진 박사가 나섰습니다. 모든 로트의 검사 결과가 있습니다. 화약 성분, 뇌관 감도, 탄체 상태. 수치로 증명 가능해요. 그가 상세 데이터를 공유했습니다. 각 로트별 검사 결과가 그래프로 표시됐어요. 기준선 아래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본 대표가 다시 물었어요. 이런 엄격한 기준을 모든 동맹국이 따를 수 있을까요? 따라야 합니다. 제가 발언했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예요. 러시아와 중국이 압박하는 상황에서 불발탄은 치명적입니다. 그때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공식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화면에 띄워진 문장을 모두가 주목했어요. 한국식 신뢰성 절차는 동맹 조달 기준으로 전환 가능하다. 0.1% 원칙과 3단계 검증을 표준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한국 시스템을 인정한 거였어요. 독일 대표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독일도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어요. 영국이 따라왔어요. 우리도 시범 적용을 시작하겠습니다. 프랑스도 동의했습니다. 원칙은 받아들입니다. 세부 절차는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일본만 망설였습니다. 검토 시간이 필요합니다. 강 대령이 말했어요. 급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원칙을 공유하는 거예요. 의심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 회의가 잠시 쉬는 시간, 박 차장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27년 만입니다. 제 기록이 쓸모있게 된 게 쓸모가 아니라 표준이 됐습니다. 제가 정정했어요. 박 차장님의 기록이 이제 동맹의 교과서가 될 겁니다.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27년간 묵묵히 지켜온 원칙이 드디어 인정받는 순간이었어요. 오후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논의됐어요. 사라가 제안했습니다. 한국 전문가를 각국에 파견하는 건 어떻습니까? 시스템 구축을 돕는 거죠. 좋은 생각입니다. 나토 대표가 동의했어요. 기술 이전과 교육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강 대령이 답했습니다. 한국은 준비돼 있습니다. 노하우를 공유할 팀을 구성하겠어요. 마야가 실행 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1단계 원칙 수립, 2단계 시설 구축, 3단계 인력 교육, 4단계 시스템 검증.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영국 대표가 물었어요. 최소 2년입니다.
오 박사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원칙만 지키면 당장이라도 개선이 시작돼요. 회의 막바지에 놀라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국 측에서 공식 성명을 준비했던 거예요. 미합 중국은 한국의 ASRP를 동맹 표준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새로운 신뢰 체계의 구축이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처음으로 미국이 아닌 나라의 시스템이 동맹 표준이 된 거였습니다. 일본 대표도 결국 동의했어요. 일본도 참여하겠습니다. 뒤처질 수 없으니까요. 강 대령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한국만의 성과가 아닙니다. 동맹 모두의 결정이에요. 함께 더 강해지는 거죠. 회의가 끝난 후 결과가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한국 탄약 관리 시스템, 나토 표준으로 채택 검토 헤드라인이 전 세계로 퍼졌어요. 러시아와 중국의 반응도 즉각 나왔습니다. 서방의 군비 증강 시도라고 비난했지만 사실 그들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건 양적 증강이 아니라 질적 개선이라는 걸. 저녁 무렵 축하 만찬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박 차장은 자리를 비웠어요. 어디 갔냐고 물으니 강 대령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탄약고에 갔습니다. 오늘도 기록을 써야 한다고요. 오늘 같은 날도요? 매일이 중요한 날이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박 차장을 찾아 탄약고로 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수첩에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오늘은 쉬셔도 되지 않습니까? 기록은 쉬면 안 됩니다. 그가 답했어요. 오늘 안 쓰면 내일 잊어버려요. 이제 모두가 박 차장님의 방식을 따를 겁니다. 그가 처음으로 크게 웃었어요.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남들이 알아준 거죠.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의 27년 고집이 세계 표준이 되는 순간을 목격한 거예요. 박도윤이라는 이름은 역사에 남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원칙은 영원히 남을 거예요. 그날 밤 최종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한국은 말하지 않았다. 대신 기록했고 검증했고 지켰다. 그 결과가 이제 동맹의 표준이 됐다. 0.1%의 의심도 허용하지 않는 나라. 그것이 우리가 믿고 기댈 수 있는 한국이다. 2025년 12월 12일, 오늘입니다. 저는 워싱턴 사무실에서 이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일주일 전 한국을 떠났지만 그곳에서 본 것들이 여전히 선명합니다. 창밖으로 펜타곤이 보입니다. 저기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한국 시스템 도입을 위한 예산을 계산하고 있겠죠. 유럽에서는 이미 첫 번째 교육팀이 파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모든 게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 가장 선명하게 남은 건 박도윤 차장의 뒷모습입니다. 축하 만찬을 뒤로하고 탄약고로 돌아가던 그 모습이요. 27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을 쓴 사람. 그가 지켜온 규율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강했어요. 일주일 전을 떠올립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의심부터 했어요. 한국 탄약도 믿을 수 있을까? 그게 제 첫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편견이었어요. 강해진 대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원칙을 밀어붙였습니다. 워싱턴의 압박에도 일정 단축 요구에도 꺾이지 않았어요. 절차를 무시한 검증은 검증이 아니다. 그의 단호함이 결국 모두를 설득했습니다. 사라 오코너 중령이 어제 이메일을 보냈어요. 한국 표준이 주한미군 전체에 적용됐다. 이미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녀는 이제 한국 시스템의 전도사가 됐습니다. 마야 로드리게스는 지금 한국 시스템 매뉴얼을 만들고 있어요. 10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작업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즐거워 보였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표준을 만드는 거야. 그녀의 말이었습니다. 오세진 박사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내년에 미국에 와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요. 표본 추출과 검증 기법을 전수할 겁니다. 그의 과학적 접근법이 이제 동맹 전체로 퍼질 거예요. 최민석 소령은 여전히 현장에 있습니다. 50만 발 중 나머지 2만 발을 최종 점검 중이라고 들었어요. 끝까지 검증을 마쳐야 한다는 원칙. 그것도 한국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에게 일어났습니다. 20년간 군수 조달을 하면서 저는 늘 숫자와 속도에 매몰돼 있었어요. 더 많이, 더 빨리.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그 생각을 바꿔놨어요.
그들은 더 확실하게를 택했습니다. 느려 보였지만 결국 가장 빠른 길이었어요. 검증 없는 속도가 만드는 재앙을 우리는 유럽에서 봤으니까요. 일본이 어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나서서 한국 시스템을 벤치마크로 삼겠다고 선언했어요. 처음엔 경쟁하려 했던 일본도 결국 인정한 거죠. 러시아와 중국은 여전히 비난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알 겁니다. 이건 군비 증강이 아니라 신뢰성 강화라는 걸. 양이 아니라 질의 변화라는 걸요. 며칠 전 방크에서 보낸 자료를 받았습니다. 생성형 AI의 오류를 바로잡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요. 정보도 탄약처럼 검증이 필요하다는 메시지와 함께였어요. 그들 방식대로 또 다른 신뢰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쓴 최종 보고서는 이미 펜타곤 전체에 회람됐습니다.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긍정적이었어요.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나라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시스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한국이 성공한 건 시스템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그 시스템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도윤 같은 사람. 27년간 매일 기록을 쓰고 0.1%의 타협도 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서 시스템이 살아있을 수 있었어요. 강혜진 같은 리더. 압박 속에서도 원칙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 상부의 요구도 동맹의 압력도 이겨낸 사람. 그런 리더가 있어서 방향을 잃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큰소리치지 않았어요.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기 일을 했을 뿐이에요. 탄약 한 발 한 발을 검사하고 의심되면 폐기하고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이 이제 말하기 시작했어요. 숫자가 아니라 신뢰를, 속도가 아니라 정확성을, 양이 아니라 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에서 사진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산속 탄약고 입구를 찍은 사진이었어요. 겉보기엔 평범한 콘크리트 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그 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를. 340만 발의 포탄?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곳엔 신뢰가 저장돼 있었습니다. 동맹이 위기의 순간에 기댈 수 있는 확실성이 보관돼 있었어요. 제 사무실 벽에 이제 두 가지를 걸어놨습니다. 하나는 한국 ASRP 요약본이고 다른 하나는 박 차장이 써준 메모예요. 기록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부하 직원이 들어와서 물었어요. 대령님, 한국 시스템 도입 준비는 어떻게 할까요? 원칙부터 세워. 제가 답했습니다. 의심되면 폐기한다. 이 한 문장부터 시작해.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그것만 지켜도 절반은 성공이야. 한국이 그걸 증명했어. 오늘 아침 뉴스를 봤습니다. 한국 탄약 신뢰성 시스템, 나토 공식 표준 채택 임박. 일주일 만에 세상이 변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박 차장은 오늘도 기록을 쓰고 있을 거고 강 대령은 다음 검증을 준비하고 있겠죠. 오 박사는 실험실에서 표본을 검사하고 최소령은 출고를 관리하고 있을 겁니다. 그들은 변한 게 없어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같은 원칙으로 일할 겁니다. 세상이 주목하든 말든 인정하든 말든. 그게 제가 본 한국이었습니다. 말하지 않고 실천하는 나라. 자랑하지 않고 증명하는 나라. 타협하지 않고 지키는 나라. 창밖을 보니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서울에도 눈이 올까요? 산속 탄약고는 여전히 섭씨 18도를 유지하고 있겠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전쟁이 나나 평화가 오나 변하지 않는 온도. 그것처럼 변하지 않는 원칙. 동맹이 진짜 필요로 한 건 포탄이 아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었어요. 한국이 그걸 제공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약속이 아니라 검증으로. 저는 이제 다음 임무를 준비합니다. 유럽 탄약고 재건 프로젝트예요. 한국 시스템을 적용해서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작업입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에겐 교과서가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의 교과서가. 마지막으로 박 차장의 말이 떠오릅니다. 기록은 쉬면 안 됩니다. 오늘 안 쓰면 내일 잊어버려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보고서를 씁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을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우리도 변할 수 있다는 걸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한국은 우리에게 탄약을 준 게 아니었어요. 새로운 기준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이제 우리 모두의 것이 됐습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한국 최고, 한국은 아직 멀었다면, 한국 분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유나였습니다.